어머니, 당장 도망치세요. 지글지글 뜨거운 기름에 전이 익어가는 소리가 꼭 내 속이 타들어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남편 없이 맞는 첫 명절, 북적이는 시댁 식구들 속에서 나 혼자만 섬처럼 외로웠지요. 혼자 분주한 그때 등 뒤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그 어떤 소음보다도 선명했습니다. 기름 냄새와 시끄러운 웃음소리로 정신없던 명절의 한복판에서 내 귀에 대고 속삭이는 그 차가운 한마디가 70평생 굳건히 쌓아 올렸던 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 말이 있기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저 평소와 같은 명절 풍경 속에서 묵묵히 내 몫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탕국을 끓이고 나무를 묻히고 산적 꼬치를 꿰었지요. 남편이 떠나고 처음 맞는 명절이라 상 하나는 기가 막히게 차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생전 좋아했던 동태전이며 육전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면서 나는 어쩌면 바보같이 위안을 얻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 없어도 내가 이만큼이나 당신 가족들을 잘 챙기고 있다고 하늘에서 보고 있느냐고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거실에서는 시동생 내외와 그 아들, 그러니까 내게는 하나뿐인 조카 녀석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와 섞여 웅웅거리는 그 소리들이 기름 냄새 자욱한 부엌까지 밀려올 때마다 나는 보이지 않는 벽 하나가 우리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형님, 저는 아직 멀었어요? 우리 민수가 배고프다고 성하네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채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는 내게 동서는 소파에 편안히 기대 앉아 과일을 깎으며 물었습니다. 1년에 2번 명절과 제사 때만 얼굴을 비추면서도 늘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구는 사람이었지요. 나는 땀으로 축축한 이마를 소매로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거의 다 되어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 내 말에 동서는 입을 삐죽이며 옆에 있던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들었지, 민수야? 큰어머니가 너 제일 좋아하는 동그랑땡 붙이고 계시네. 조금만 참아. 동서는 그렇게 말하며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던 민수의 입가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입가에 과일 물 다 묻히고 먹네. 그러고는 자기 손으로 직접 휴지를 뽑아 42살 먹은 아들의 입가를 꼼꼼히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기괴한 풍경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민수가 그 손길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눈 하나 깜짝 않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딘가 뒤틀리고 끈적끈적한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것 같아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부엌으로 달려와 내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우리 큰어머니 힘드시죠? 제가 할까요? 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됐다. 남자가 무슨 부엌일이야. 가서 과일이나 먹고 있어. 에이, 큰어머니.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우리 큰어머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 집도 큰어머니 혼자 계셔서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제가 매일 와서 지켜드려야 하는데 기름 묻은 내 손 위로 민수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번지르르한 그 말들이 끈적거리는 그 손길이 왜 그렇게 소름 끼치게 느껴졌는지 그땐 그저 명절 노동에 지쳐 신경이 예민해졌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시동생도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래, 민수야. 내가 큰어머니 잘 챙겨드려야 한다. 형수님, 저 녀석이 형수님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형님 가시고 나서
이 넓은 집에 혼자 계시는 게 영 마음에 걸린다고 자기가 들어와서 모시고 살 기세라니까요. 그 말에 동서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 형님, 제 말 들으셨어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어쩜 저리 속이 깊은지. 다 형님이 어릴 때부터 이뻐해 주신 덕분 아니겠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전을 뒤집을 뿐이었지요. 이상했습니다. 저 말들은 분명 나를 위하고 걱정하는 말인데 어째서 내 가슴에는 비수처럼 날아와 박히는 걸까요? 마치 잘 짜인 연극 대사처럼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듯한 불길한 느낌. 그들이 말하는 이 넓은 집이라는 단어가 유독 귀에 크게 들렸습니다. 남편과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내 마지막 자존심이자 유일한 안식처인 이 집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아들 내외가 도착한 것은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어머님, 저희 왔어요. 하며 들어서는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내 편이 와주었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구나. 고생했다. 며느리는 거실의 시댁 식구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와 내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님, 혼자 이 많은 걸 다 하셨어요? 힘드셨겠다. 제가 얼른 할게요. 그러고는 당연하다는 듯 내 손에서 집게를 빼앗아 들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서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등을 떠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들어가서 좀 쉬세요. 다리도 아프실 텐데. 나머진 제가 다 할게요. 아니다. 둘이 하면 금방 끝나. 나는 며느리 옆에 나란히 서서 다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며느리가 온 후부터 시동생네 식구들의 대화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저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거실을 채울 뿐이었지요.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전을 뒤집다가 조용히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내 귀에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그 말을 속삭인 것입니다. 어머니, 당장 도망치세요. 내 손에 들려있던 집게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내 눈을 똑바로 마주한 며느리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무언가 단단한 결심을 품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아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기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방망이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습니다. 내 귓가에는 오직 며느리의 가쁜 숨소리와 내 심장 소리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다시 내게로 얼굴을 바싹 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고 다급해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어머님 집 노리고 있어요. 특히 저 사람, 민수요. 저 사람 어머님 조카 아니에요. 아가, 헛소리 말아라. 명절에 힘들어서 헛것이라도 보이는 게냐? 헛소리 아니에요, 어머니. 제발 제 말 좀 믿으세요. 조카가 아니라고? 나는 그 한마디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눈앞에서 시동생 부부가 금지옥엽 키운 50년 가까이 내 남편의 하나뿐인 조카라고 알고 지낸 저 사람이 내 조카가 아니라니. 그럼 대체 누구란 말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그 순간 나는 며느리의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보았습니다. 아직 진짜 해야 할 말이 더 남았다는 듯이.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가 마지막 비수를 내 심장에 꽂았습니다.
그녀는 내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그 손의 감촉이 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저 사람, 아버님, 아버님의 혼외자예요. 쿵,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혼외자. 그 세 글자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내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며느리가 간신히 부축했습니다. 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혼외자라는 단어만이 내 머릿속을 빙빙 맴돌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거실에 웃고 있는 민수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늘 싹싹하고 듬직하게만 보였던 그 얼굴이 이제는 낯설고 기괴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그 눈빛이, 그 친절한 목소리가 모두 나를 기만하기 위한 연기였다는 말인가. 그 순간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유독 민수만은 각별하게 챙겼던 기억. 시동생 몰래 민수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주거나 용돈을 쥐어주던 남편의 모습. 그때는 그저 하나뿐인 조카가 기특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툭하면 민수를 데리고 우리 집에 드나들었던 일들. 형님이 민수를 하도 이뻐하시니 어쩔 수 없다며 너스레를 떨던 그들의 얼굴 위로 이제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형님, 형님하며 깍듯이 대했던 모든 순간들이 실은 거대한 비밀을 숨기기 위한 치밀한 위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순간, 병상에 누워 의식이 흐려져 가던 그가 내 손을 잡고 애타게 불렀던 이름. 미안하다. 영숙아. 미안하다. 영숙이라니. 내 이름은 경숙인데. 그때 나는 남편이 아파서 사람을 헷갈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름이 마치 낙인처럼 내 심장에 찍혔습니다. 영숙. 혹시 저 아이의 어미 이름이 아닐까?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이름조차 잊고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여자를 불렀던 내 남편.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며느리가 내 어깨를 흔드는 소리에 나는 겨우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가정이, 이 모든 관계가 한낱 거짓과 기만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밀가루와 기름으로 범벅이 된 주름지고 거친 내 손. 이 손으로 평생을 바쳐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저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 모든 세월이, 그 모든 희생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부엌을 가로질렀습니다. 내 등 뒤로 어머니, 어디 가세요? 하는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와 형님, 왜 그러세요? 하는 동서의 가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 70평생이, 내 청춘이, 내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나는 그저 숨막히는 배신감에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내 남편이, 내가 죽도록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내게 이런 지옥을 남기고 떠났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내 걸음은 오직 한 곳, 이 지옥 같은 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 현관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형님, 어딜 가시려고요? 말 좀 해보세요. 신발장에 막 다다랐을 때 기어코 동서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그 순간 애써 억누르고 있던 모든 것이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이 손 안 놔. 나는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동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신발장의 문을 열어젖히고 안에 있던 구두와 신발들을 미친 듯이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의 분노와 억울함, 배신감이 구두 한 짝 한 짝에 실려 거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나가, 다 나가. 이 사기꾼, 날강도 같은 것들아.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어머, 형님이 정말 왜 이래? 노망이라도 들었나? 경악하는 동서의 목소리,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작은아버님과 민수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자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노망? 그래, 내가 노망이 들었다. 평생을 남편 하나 믿고 자식 새끼들 뒷바라지하며 산 게 노망 든 거지. 너희 같은 것들을 가족이라고 믿고 내 집 문을 열어준 게 노망 든 거지. 나는 헐떡이며 소리치다 현관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달려와 나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우선 나가세요, 네. 며느리는 내 앞을 막아서며 작은아버님 내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게만 들리도록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기선 안 돼요. 증거도 없이 이러시면 어머니만 불리해져요. 일단 저랑 같이 나가세요. 네.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나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래,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감정에 휩쓸려서는 저 악마 같은 것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 것이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며느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부축하며 당황한 작은아버님 내외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아침부터 무리하셔서 그런지 속이 안 좋으신가 봐요. 제가 병원에 좀 모시고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갑자기 저렇게. 병원은 무슨. 동서가 무어라 더 말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그 말을 칼같이 잘랐습니다. 제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가겠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작은 어머님? 며느리의 서슬 퍼런 기세에 동서는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며느리는 나를 이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을 경황도 없었습니다. 나는 기름과 반죽으로 범벅이 된 앞치마를 두른 채 양말도 신지 않은 맨발로 내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맨발이 닿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내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뒤에서 형수님, 큰어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내려와 며느리의 차에 오르기까지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 아파트를 빠져나와 도로 위를 미끄러져 갈 때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비로소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내 70평생을 조문하는 피보다 더 진한 눈물이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낯익은 아파트 주차장에 차가 멈추고 며느리가 내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도착했어요. 저희 집이에요. 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며느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 집과는 모든 것이 다른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 그 고요함 속에서 나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분노와 슬픔, 배신감과 허망함이 뒤섞인 울음이었습니다. 평생을 믿었던 남편, 죽는 순간까지도 사랑했던 내 남편이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해 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죽어서도 내게 이런 똥물을 끼얹어? 이 악마 같은 인간아.
나는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남편을 저주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 내 등이 잠잠해질 때까지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더는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쉰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냐? 네, 너는 언제부터 의심했어? 저것들을.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확신한 건 얼마 안 됐어요, 어머님. 하지만 꺼림칙한 기분이 들기 시작한 건 아버님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였어요. 몇 달 전? 네. 제가 어머님 댁에 과일 좀 가져다 드리러 갔을 때 마침 작은아버님 내외랑 민수 도련님이 와 있었어요. 다 같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작은아버님이 어머님께 그러시더군요. 형수님,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가 옆에서 잘 챙겨드려야죠. 형님 가시고 나면 이 넓은 집에 혼자 계시는 것도 영 마음에 걸리고요. 하고요. 그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저 동생으로서 형수를 걱정하는 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때 민수 도련님이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큰어머니. 저희가 자주 들여다볼게요. 혹시 뭐 고장 나거나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저 부르세요. 하고요. 그때는 그냥 다들 어머님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 그 사람들의 방문이 너무 잦았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특히 민수 도련님이요. 처음엔 보일러가 이상한 것 같다고 자기가 한번 봐드리겠다고 오더군요. 그 다음엔 갑자기 TV가 잘 안 나온다면서 안방에 들어가 한참을 만지작거렸어요. 어머님은 그저 조카가 살갑게 챙겨주는 거라고만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그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꼭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는 하이에나처럼 느껴졌달까요? 나는 숨을 죽이고 며느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아버님 장례식장에서였어요. 제가 잠시 바람 쐬러 나갔다가 장례식장 뒤편에서 작은아버님 내외랑 민수 도련님이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던? 작은어머님이 민수 도련님한테 묻더군요. 그 여자한테는 연락했냐고요. 그랬더니 민수 도련님이 상속 문제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요. 큰어머니 집문서가 어디 있는지만 알아내면 돼요. 라고 대답하는 걸 똑똑히 들었어요. 집문서. 그 한마디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사람을 썼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 허락도 없이. 하지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을 썼다는 말에 놀랐지만 나는 며느리를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나 혼자였다면 영원히 저 어둠 속에서 저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을 테니까요. 민수 도련님 뒤를 밟게 했어요. 그리고 알아냈어요. 그 사람이 한 달에 한두 번씩 경기도 외곽에 있는 어떤 낡은 빌라를 찾아간다는 거리요. 그리고 그곳에 사는 여자의 이름이 김영숙이라는 걸. 내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죽어가며 불렀던 그 이름. 결국 내 끔찍한 예감이 맞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좀 썼어요, 어머님.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머님 댁에 갔을 때 민수 도련님이 마시고 버린 종이컵을 몰래 챙겨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님 유품 정리하다가 아버님이 쓰시던 칫솔이 화장실에 그대로 있는 걸 봤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쓰셨던 거요.
그걸 함께 가져왔어요. 아, 남편의 칫솔. 내가 참아 버리지 못하고 그이가 쓰던 컵에 그대로 꽂아두었던 그것. 며느리가 그것을 가져갔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두 개로 북의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어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검사 대상이 망 이강식과 이민수로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몇 장의 서류들. 그 마지막 장에 적힌 글자가 내 눈에 박혔습니다. 상기 두 사람의 북의 친자 관계가 성립할 확률 99.99%. 나는 서류를 손에 쥔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무언가가,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내 가슴 속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내 인생을 짓밟은 모든 것들을 향한 시뻘건 불덩이 같은 분노였습니다. 나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조용히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눈을 마주한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가, 네 어머님, 이제 울지 않을란다. 나는 맨발로 뛰쳐나오며 바닥에 쓸려 상처난 발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피가 조금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내 심장에 아로새겨진 상처에 비하면 이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것들에게 내 집, 내 재산, 내 인생, 단 한 톨도 내줄 수 없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저것들에게 피눈물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 줄 거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나를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나와 같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옥 같은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며느리의 집에서 사흘을 꼬박 알아누웠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십 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 웃고 떠들던 순간들, 함께 고생하며 집을 장만했던 날들, 아이를 낳고 기뻐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이제는 거대한 사기극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70평생을 곱게 늙었다고 자부했는데 사흘 만에 내 얼굴에는 10년의 세월이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며느리에게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가, 집에 가야겠다. 어머님, 아직 몸도 성치 않으신데. 아니다. 더 이상 이렇게 누워만 있을 수는 없어. 전쟁터에 나가려면 무기부터 챙겨야지. 내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읽었는지 며느리는 더는 나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차를 타고 다시 돌아온 내 집. 명절의 소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싸늘한 정막만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깨끗하게 치워진 거실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고 떠난 것이겠지요. 나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 남편이 평생을 보물처럼 아끼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이가 살아생전 나조차도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했던 상자였습니다. 그저 낡은 군대 시절 앨범이나 오래된 편지 따위가 들어있을 거라고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머님, 그건 내 아버지가 남긴 판도라의 상자다. 나는 상자에 달린 작은 자물쇠를 망설임 없이 부쉈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상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빳빳한 군복을 입은 젊은 날의 남편. 그 옆에는 내가 있었습니다. 수줍게 웃으며 그의 팔짱을 낀 23세 나.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저렇게 행복했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는데 나는 애써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사진들을 헤집었습니다. 군대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 1975년에 태어난 우리 아들의 100일 사진,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틀린 것이 아닐까? 며느리가 가져온 그 종이 한 장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헛된 희망이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자 맨 밑바닥에서 나는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물건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고이 접힌 하얀 손수건 하나. 오랜 세월 탓에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귀퉁이에 서툰 솜씨로 수놓아진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파란색 실로 한 땀 한 땀 새겨진 글씨. 나의 강식님께 당신의 영숙 올림. 1983.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남편이 이 낡은 손수건 한 장을 평생토록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는지를. 이것은 단순한 손수건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가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친 연서이자 남편이 평생을 떨치지 못했던 또 다른 사랑의 장표였던 것입니다. 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나는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수건 밑에는 손때 묻은 작은 수첩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남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나는 침을 삼키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남편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1983년의 기록을 찾아 미친 듯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83년 5월 12일. 맑음. 영숙을 만났다. 우리 아들이 벌써 초등학생이 되고 내 삶도 이제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흔들렸다. 23세 나처럼 그녀는 여전히 눈부셨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1983년 8월 29일. 그녀에게서 술을 놓은 손수건을 받았다. 나의 강식님께라니.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다. 서울의 아내와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 손수건만큼은 참아 버릴 수가 없었다. 이건 내 죄의 증거이자 내 마지막 진심이다. 나는 다음 장을 넘기는 손가락을 잠시 멈췄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아야만 하는, 내가 심판해야만 하는 과거였습니다. 1984년 3월 5일. 영숙이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이름을 민수라고 지었다고 한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내 아들인데 나는 아버지라 불릴 자격이 없다. 1984년 10월 2일. 흐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동생 내외를 만났다. 아이가 없는 그들에게 나는 평생 해서는 안 될 제안을 하고 말았다. 민수를 자신들의 아들로 키워달라고. 그 대가로 가게 자리와 평생의 생활비를 약속했다. 동생은 처음에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아내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결국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는 악마다. 내 손으로 내 가정을, 내 동생의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영숙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없다. 그저 아이의 미래를 위해 먼 친척 집에 입적시켰다고 거짓말을 했다.
나는 모두에게 죄인이다. 일기장은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나는 수첩을 쥔 채 그대로 허물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동생을 돈으로 매수했고, 도련님 내외는 돈 때문에 형의 아이를 자신들의 아이로 속여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난 40년 가까이 남편의 혼외자를 살가운 조카라고 믿고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전을 부쳐 먹였던 것입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기가 막히고 원통에서 터져 나오는 실성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놀라 달려와 나를 부축했지만 나는 며느리를 밀어내고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내가 등신이지. 내가 천치 바보였어. 얼마나 웃었을까. 웃음이 멎자 내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잿더미처럼 내 마음도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일기장과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아가, 네 어머님, 민수, 아니, 이민수 그 애가 몇 살이라고 했지? 올해 42이에요, 어머님. 42. 1984년생. 일기장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의심은 사치였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이 지독한 기만과 배신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나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가, 내가 사람을 썼다고 했지. 그 여자, 김영숙이라는 여자가 지금 어디 사는지 알아낼 수 있겠니? 어머님, 그 여자는 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그 여자로부터였으니까. 나는 알아야겠어. 그 여자가 어떤 얼굴로, 어떤 마음으로 내 남편의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겼는지, 그리고 지난 40년간 어떤 마음으로 숨어 살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물어야겠어. 내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음장 같은 냉기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어머님. 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이미 해는 저물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뒤덮었던 기나긴 밤. 이제 그 밤을 끝낼 시간입니다.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이 모든 것을 끝장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에 연루된 모든 이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다음 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낯선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건네준 주소 하나만을 손에 쥔 채 낡은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내게는 모든 것이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잠시 빌려 사는 것처럼. 버스는 경기도 외곽의 낯선 소도시에 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주소지에 적힌 곳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5층짜리 빌라였습니다. 외벽에는 금이 가고 페인트는 덕지덕지 벗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 남편이 평생을 드나들었다는 곳, 내 인생을 좀먹은 여자가 숨어 사는 곳, 401호. 나는 녹슨 철제 계단을 밟아 한 칸 올라갔습니다. 내 심장 소리가 계단을 오르는 내 발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마침내 401호의 낡은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문틈으로는 희미하게 된장찌개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삶의 냄새에 나는 순간적으로 구역질이 치밀었습니다. 나는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문을 주먹으로 쿵쿵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냐니까요. 달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그 여자의 얼굴과 마주했습니다. 사진 속에서 보았던 앳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된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은 듯 초라하고 병약해 보이는 여자. 그 여자가 바로 김영숙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고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누구신데?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내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을까?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공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나를 알아본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오래 기다리게 했나? 나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하며 그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은 바깥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좁고 허름했습니다. 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두운 거실, 낡은 가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여기가 내 남편이 자신의 또 다른 가정을 꾸렸던 곳이란 말인가. 앉아. 나는 식탁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멍하니 서 있는 그녀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내 맞은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우리 사이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나였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그 낡은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앞에 던졌습니다. 기억나나? 손수건을 본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집어들고 그 위에 수놓아진 자신의 이름을 더듬었습니다. 이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그이가 아직도 그래. 내가 준 이 가짜는 손수건 한 장을 죽는 날까지 품고 살았더구나. 내 목소리에는 비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년은 좋았겠지. 남의 가정을 풍비박산 내놓고 남의 남편을 도둑질해서 그렇게 숨어서 연애질하며 사니 행복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닥쳐. 그 더러운 입으로 사모님 소리 하지 마. 내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나 있어? 내가 낳은 그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반항 한 번 하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고개를 들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 아이는 그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내가 어미 될 자격이나 있어? 제 자식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긴 주제에 내 말에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다른 빛이 스쳤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에 가까운 빛이었습니다. 팔아넘긴 게 아니에요. 빼앗긴 겁니다. 그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나는 민수를 보낼 생각이 없었어요. 그이가 강식 씨가 저를 속였어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잠시만 먼 친척 집에 호적을 올리는 거라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이가 동생 내외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 앞에서
민수를 그 집 아들로 보내라고 하더군요. 제가 싫다고 내 아들 못 보낸다고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강식 씨 동생이 제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뺨을 때리며 말했어요. 주제 파악도 못하는 더러운 년. 내가 뭔데 우리 형님 앞길을 막아? 돈 받고 꺼져. 아니면 내 아들 평생 못 볼 줄 알아. 라고요.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강식 씨 동생. 내 시동생이 그런 짓을 했다고? 강식 씨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버려졌구나. 내 아들은 빼앗기는구나. 힘없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주는 돈을 받고 다시는 민수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그렇게 쫓겨났어요. 그녀는 오열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야기의 조각들이 내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은 그저 우유부단한 죄인이었고 저 여자는 힘없는 피해자였으며 진짜 악마는 내 옆에서 수십 년간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 있던 내 시동생 부부였단 말인가. 물론 이 여자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 그녀의 절규, 그녀의 망가진 삶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지독하게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내 아들이라는 건 알고는 있었어? 네. 가끔, 아주 가끔 멀리서 훔쳐보기만 했어요. 학교 운동회 때도 졸업식 때도 강식 씨 동생 내외 눈을 피해서 그림자처럼 지켜보기만 했어요. 말 한 번 걸어보지 못하고 엄마 소리 한 번 들어보지 못하고 그녀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와 함께 차가운 연민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이 여자 또한 나와는 다른 방식으로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알고 싶었던 것은 모두 알았으니까. 내가 현관문을 향해 걸어갈 때 그녀가 다급하게 나를 불렀습니다. 사모님, 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 우리 아들, 그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모든 건 저희 같은 어른들 잘못이에요. 제발 그 아이만은 용서해 주세요. 벌은 제가 다 받겠습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가치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그 허름한 빌라를 나와 다시 차가운 거리 위로 나섰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공범과 방관자, 그들의 역할이 명확해졌습니다. 내 분노의 방향 또한 이제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비극을 설계하고 돈 때문에 인륜을 저버린 그들, 내 남편의 죄를 빌미로 평생을 나를 기만하고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그 악마들, 시동생 내외, 그리고 그들의 아들로 자란 내 남편의 아들, 이민수. 나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걸으며 나직이 그들의 이름을 을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영숙의 집을 나온 나는 곧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아가, 나다. 이제 돌아가는 길이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 여자는 만나보셨어요? 그래, 만나봤다. 그리고 모든 걸 알게 됐어.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을 이었습니다. 돌아가면 이야기해 줄게.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며느리의 집으로 돌아온 나는 식탁에 마주 앉아 김영숙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우유부단함과 죄책감, 김영숙의 처절한 삶,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돈과 맞바꾼 시동생 내외의 탐욕스러운 민낯까지. 며느리는 내 이야기가 진행되는 내내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을 때 며느리는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그동안 제가 알아본 게 더 있어요. 봉투 안에는 시동생의 재산 현황과 관련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직전 시동생 명의로 넘어간 상가 건물,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매달 일정 금액이 이체된 은행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남편의 일기장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죄책감을 담보로 평생을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나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영숙에 대한 연민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내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악마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모든 것을 되돌려줄 수 있을까?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당장 변호사를. 아니, 나는 며느리의 말을 잘랐습니다. 법은 멀고 저것들은 교활해. 이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해. 우리가 원하는 건 저것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거야. 그러려면 저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들어야 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미끼가 될 거다.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조금씩 기억을 잃어가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늙은이가 될 거야. 남편이 죽은 충격으로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불쌍한 노인네 말이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위험해요. 위험한 만큼 확실한 방법이지. 저것들은 내가 약해졌다고 생각하면 분명 더 대담하게 나올 거다. 내 모든 재산을 집어삼키려고 발악을 하겠지. 우리는 그때를 노리는 거야. 저들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 때까지 우리는 완벽하게 저들을 속여야 해. 내 계획을 들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이 단단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저는 어머님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안에서 적들을 교란하시는 동안 저는 밖에서 저들을 옥죄일 증거들을 더 모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의 위태로운 동맹은 완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예상대로 일이 터졌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고 인터폰 화면에는 시동생 내외와 민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며느리와 눈빛을 교환한 뒤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어디 계셨던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시동생이 과장된 몸짓으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동서 역시 옆에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형님, 정말 괜찮으세요? 갑자기 나가셔서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며느리한테 전화했더니 병원에 계시다고만 하고. 나는 잠시 눈을 멍하게 깜빡이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그 한마디에 세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형수님, 저예요. 시동생 강호. 큰어머니, 저 민수예요, 민수. 나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그들을 번갈아 쳐다보다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 시동생이랑
동서, 그리고 우리 민수구나. 미안하다. 내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사람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 내 말에 세 사람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묘한 표정 변화를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혹감 속에 숨겨진 안도감, 그리고 희미한 탐욕의 빛. 저것들은 내가 정말로 이상해졌다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런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명절 때 너무 무리하셔서 그런가 봐요. 우선 들어가서 좀 쉬세요. 그들은 나를 부축하며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소파에 나를 앉혀놓고 그들은 마치 내 집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부산을 떨었습니다. 동서는 부엌으로 멋대로 과일을 깎아 내 앞에 내밀었고 민수는 내 어깨를 주무르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큰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병원? 아, 병원. 갔었나? 잘 기억이. 나는 일부러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시동생이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아무래도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야겠어요. 그리고 형수님 혼자 이렇게 계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저희가 모셔야겠어요.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속으로 차갑게 웃으며 겉으로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셔? 아니, 나는 이 집이 좋은데. 여기가 영감이랑 평생 살던 집인데. 알아요, 형수님. 저희도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형수님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형님이 평생 모은 재산, 성준이 빚 갚아주느라 이미 반절이나 날아갔는데 남은 거라도 지켜야죠. 안 그래요? 차라리 우리 민수가 이 집 맡아서 관리하면 형수님도 마음 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네, 큰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큰어머니 끝까지 책임지고 모실게요. 이 집도 제가 잘 관리할 거고요. 저 뻔뻔한 것들. 마치 내 재산이 이미 자기들 것인 양 말하는 꼴이라니. 나는 속에서 치미는 분노를 억누르고 더 가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가 이 집을? 그래. 우리 아들보다 내가 더 아들 같았지. 우리 영감도 살아있을 때 너를 참 예뻐했는데. 나는 일부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 연기에 저들은 완전히 속아 넘어간 듯 했습니다. 동서가 휴지를 뽑아 내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 형님. 우시면 어떡해요. 다 형님 좋으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버님이 남기신 다른 재산들도 있는데 형님이 이렇게 정신없으시면 관리가 되겠어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그러니 형님은 아무 걱정 마시고 저희 집에 들어가서 편히 쉬시기만 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며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래, 실컷 떠들어라. 너희들이 지금 내뱉는 모든 말들이 너희의 목을 죄롤가미가 될 것이니. 그들이 돌아간 후 나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 나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다녀갔다면서요? 그래. 와서 아주 신나게들 떠들고 갔어. 예상대로야.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확신한 모양이야. 이제 곧 다음 행동을 개시할 거다. 다음 행동이라면 아마 나를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에 집어넣으려고 하겠지. 그리고 나를 금치산자로 만들어서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 할 거야.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그럼 걱정 마라. 나는 미끼를 던졌을 뿐이고 저들은 그 미끼를 덥석 문 거야. 이제부터는 우리가 저들을 낚아올릴 차례지. 준비는 다 됐느냐? 네, 어머님. 작은아버님 사무실에 믿을 만한 사람을 심어뒀어요. 이제 그들의 모든 계획이 우리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게 될 겁니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하늘. 하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차가웠습니다. 이제 막 복수의 첫 수가 놓였을 뿐이었습니다. 지옥의 문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집을 다녀간 다음 날, 시동생 이강호는 자신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추지 못하는 탐욕과 조바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 형수님의 정신 감정이 우선입니다. 병원에서 의사 결정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소견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 후에 가정법원에 성년 의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거죠.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님의 친아드님이 계시긴 하지만 현재 채무가 많고 사실상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합니다. 반면 의뢰인께서는 지난 수십 년간 형님 댁의 대소사를 챙기며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간주하는 거죠. 그렇지. 내가 우리 형님네 집안 기둥뿌리 하나는 세워줬지. 강호는 만족스러운 듯 무릎을 쳤습니다. 그럼 제가 후견인이 되면 형수님 재산은 전부 제가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 집이며 땅이며 전부 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모든 재산 처분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팔거나 하실 수는 에이, 그건 그때 가서 요령껏 하면 되는 거고. 이강호는 변호사의 말을 끊으며 이미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내 남편이 남긴 수십억의 재산만이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며느리는 시동생의 사무실 건너편에 차를 세워두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네, 부장님. 방금 변호사 들어가는 거 확인했어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 최대한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녹음 잊지 마시고요. 수화기 너머로 나이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이강호 사장 밑에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개처럼 일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갚아줘야죠. 녹음 파일은 바로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운전대에 달린 작은 녹음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시동생 사무실에 심어둔 스파이. 그는 시동생의 오랜 부하 직원이자 그의 탐욕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적의 심장부에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며느리가 미리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를 옷깃에 숨긴 채 시동생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나는 일부러 더 초췌하고 불안한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서방님, 나 아무래도 이상해요. 자꾸 뭘 잊어버리고 무서워요. 아이고, 형수님. 걱정 마세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동생은 내 손을 잡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나는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서방님밖에 없지요. 우리 성준이는 저 모양이고. 나는 일부러 아들 흉을 보며 그의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동생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받았습니다. 형수님, 성준이 이야기는 마세요. 속만 상하죠. 그 녀석 빚 갚아주느라 형님 재산 반이나 날아간 거 생각하면 제가 다 속이 터집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나는 그의 귀에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형이 죽기 전에 나한테만 남긴 게 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수님? 시동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나는 그의 반응을 즐기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유언장, 자필로 쓴 비밀 유언장이 하나 더 있더군요. 공증받은 거 말고 형 서재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유언장이요? 그 내용이 뭔데요? 그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렸습니다. 나도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읽어보질 못했는데 그냥 내 모든 것을 가장 믿는 사람에게 맡긴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서방님인지 우리 성준이인지 아니면 우리 민수인지 도통 기억이 나질 않아요. 나는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운 척 연기했습니다. 시동생은 침을 꿀꺽 삼키며 애써 흥분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형수님, 그 유언장 어디 있어요? 제가 한번 봐야겠어요. 형수님이 잘못 기억하고 계신 걸 수도 있잖아요. 어디 뒀더라? 아, 머리야. 나는 그의 애를 태우며 기억이 안 나는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너무 중요한 거라 어디 깊숙이 숨겨둔 것 같은데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아요. 서방님이 좀 찾아봐 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형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집안을 다 뒤져서라도 꼭 찾아내겠습니다. 시동생은 벌떡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덫은 놓아졌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시동생과 변호사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그가 오늘 내 집을 뒤지는 모습이 담긴 카메라 영상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작은아버님은 지금 비밀 유언장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서 내일 당장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어머님 재산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난리예요. 어머님이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자기가 모든 걸 관리해야 한다고요. 잘 됐구나. 멍청한 것. 제가 판 무덤에 스스로 걸어 들어오는구나.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 이제 두 번째 미끼를 던질 시간이다. 두 번째 미끼라면요? 내일 가족들이 다 모이면 나는 그 유언장을 찾았다고 말할 거다. 네, 하지만 유언장은 없잖아요. 없으니까 만들어야지. 나는 며느리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직접 쓸 거다. 내 남편의 필체를 흉내내서. 그리고 그 유언장의 내용은 오직 우리 둘만 알아야 해. 며느리는 내 말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눈을 빛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스파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문자를 확인한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느냐? 작은아버님이 어머님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래요. 뭐라고? 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내 연기가 완벽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일까? 아니면 그저 확인 사살을 하고 싶은 것일까? 어머님이 정말로 정신이 나간 건지 아니면 연기를 하는 건지 확인해야겠다면서요. 유언장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수님의 진짜 상태를 아는 게 먼저라고 했대요. 내일 사람을 시켜서 거실이랑 안방에 아주 작은 걸로 설치할 거라고.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보다 더 치밀하고 교활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마터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잘 됐구나. 네. 어머님, 뭐가 잘 됐다는. 그것 또한 우리에게는 기회다. 저들이 카메라를 설치한다면 우리는 그 카메라 앞에서 더 완벽한 연극을 보여주면 그만이야. 오히려 우리가 저들을 역으로 감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 나는 며느리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카메라가 설치될 만한 장소, 그리고 그 카메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우리의 복수극은 이제 막 이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시동생이 파놓은 함정 위에서 우리는 더 깊고 치명적인 함정을 파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먼저 그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인가? 나는 내일 아침 떠오를 태양을 기다리며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이제 역사를 새로 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내 집 거실에는 지독한 침묵과 함께 서로를 향한 불신과 탐욕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나와 내 아들 성준, 그리고 며느리가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시동생 이강호 내외와 그들의 아들, 아니, 내 남편의 아들인 이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나는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유언장을 찾은 것 같다고 흘렸고,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온 가족을 소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 그 유언장이라는 게 대체 어딨습니까? 시동생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서재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아들 성주는 안절부절 못하며 내 팔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작은아버지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들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란 척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 다들 와 있었구나. 미안하다. 내가 깜빡 잠이 들었나 봐. 잠이요? 눈을 뜨고 주무셨어요, 형님? 동서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정말로 정신이 나갔다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비웃음을 속으로 삼키며 며느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아가 서재. 서재에 있는 내 손가방 좀 가져다 주렴. 며느리가 가져온 손가방에서 나는 어젯밤 내가 남편의 필체를 흉내내 정성껏 위조한 유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낡아 보이도록 일부러 여러 번 구기고 끄트머리를 살짝 태우기까지 한 완벽한 위조품이었습니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자네 형 글씨가. 나는 유언장을 든 채 손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시동생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 손에서 유언장을 낚아챘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탐욕스러운 눈으로 종이에 적힌 글자들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의 내용을 확인한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유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들여다보던 동서와 민수의 얼굴도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내 아들 성준이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쓰여 있길래 다들 그래요? 저도 좀 봅시다. 성준이 시동생의 손에서 유언장을 빼앗아 들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강식은 내 모든 재산을 내 아들 이성준에게 상속한다. 거기까지는 모두가 예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건다. 내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조건으로 내 아들 성준은 내 동생 이강호의 아들 이민수와 내연 관계에 있던 여자 김영숙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증여해야만 한다. 뭐라고? 성준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떨렸습니다. 시동생 내외와 민수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김영숙? 그게 누군데? 그리고 민수한테 왜 재산을 줘? 성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준비한 첫 번째 폭탄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자신의 아들이자 내 남편의 혼외자인 민수에게 상속 지분이 돌아간다는 사실에 기뻐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그의 가장 깊은 비밀인 김영숙의 이름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시동생은 잠시 충격에 빠져 있던 것도 잠시 이내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야. 이건 가짜야. 우리 형님이 이런 유언장을 남겼을 리가 없어. 형수님, 이거 형수님이 쓰신 거죠? 치매 걸린 척 연기하면서 우리 재산 가로채려고 이런 짓을 꾸민 거죠. 그가 나에게 달려들 기세로 삿대질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재빨리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작은아버님,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어머님 상태 보시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상태? 멀쩡하구먼. 이 모든 게 저 여자의 연극이야. 필적 감정. 당장 필적 감정을 의뢰해야겠어. 그러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는 당장이라도 유언장을 들고 뛰쳐나갈 기세였습니다. 그때 내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필적 감정. 해야지. 하고 말고. 나는 멍한 눈으로 시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당신 형이 이 유언장을 쓰면서 내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무슨 신신당부를 했단 말입니까? 이 유언장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바로 내 아들 민수를 버리게 만든 공범이라고 했어. 그리고 그 자에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 말에 시동생의 얼굴이 다시 한번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유언장과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는 나를 번갈아 쳐다보며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언장이 가짜라고 확신하지만 섣불리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가는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 그렇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유언장을 받아들이자니 김영숙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던진 두 번째 덫에 그는 완벽하게 걸려든 것입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시동생은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던 민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버님, 그만하세요. 큰어머니 말씀대로 필적 감정은 하면 안 됩니다. 뭐? 민수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어떤 유언장인데? 그러니까요. 이 유언장이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 집안은 끝장이에요. 김영숙. 그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고요. 일단은 큰어머니 말씀대로 따르는 척해야 합니다. 민수는 나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살가운 조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차가운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눈빛을 마주하며 이 싸움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의 가족회의는 그렇게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아수라장으로 끝이 났습니다. 시동생 내외는 서로를 탓하며 삿대질을 했고 내 아들 성주는 충격에 빠져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후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이제 어떡하죠? 작은아버님이 저렇게 나오면 정말 필적 감정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걱정 마라.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절대 필적 감정을 하지 못해. 아니, 할 수가 없지.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지 않느냐. 나는 며느리가 시동생의 사무실에서 빼돌린 녹음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저들이 스스로 무덤을 더 깊게 파기를 기다렸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저것을 세상에 공개할 것이다. 시동생이 변호사와 짜고
멀쩡한 나를 금치산자로 만들려 했다는 증거. 그것이면 충분해. 나의 치밀한 계획에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 저 아이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의 눈빛은 늙고 병든 노인의 어설픈 연기 따위는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70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에서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소동이 벌어진 며칠 후 내 집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민수 혼자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살가운 조카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큰어머니, 둘만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만 연극은 끝내시죠. 그의 말에 나는 더 이상 치매 누인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그를 차갑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연극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다 압니다. 민수는 내 맞은편에 앉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큰어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전부 다요. 하지만 어설픈 연극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진짜니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가 던진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며느리가 내게 보여주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 확률 0%. 이게 뭐냐? 국내 최고라는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다시 검사한 결과입니다. 아버님, 아니, 큰아버님의 머리카락과 제 머리카락으로요. 보시다시피 저와 큰아버님은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나오는군요.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내 남편의 일기장, 그 모든 증거가 있는데. 거짓말. 내가 이걸 위조한 거겠지. 위조요? 큰어머니, 큰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너무 슬퍼서 그분의 머리카락 몇 올을 유품으로 간직했었습니다. 그걸로 검사한 겁니다. 이젠 빼도 박도 못하실 겁니다. 민수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누가 위조를 하고 있는지는 법정에서 가려보면 알게 되겠죠. 큰어머니가 쓰신 그 가짜 유언장과 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오히려 큰어머니는 유언장 위조죄로 감옥에 가시게 될 겁니다. 연세도 많으신데 남은 여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고 싶진 않으실 텐데요.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박혔습니다. 나는 그가 이토록 치밀하고 악랄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나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큰아버님이 남기신 모든 재산, 그 집, 땅, 예금 전부 제 명의로 넘기세요. 그리고 큰어머니는 조용히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제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큰어머니의 유언장 위조 사실을 묻어드리죠.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저 악마의 손에 넘겨주고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완벽하게 패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싫다고 하면? 그럼 어쩔 수 없죠. 경찰서에서 뵙게 될 겁니다. 아마 큰어머니의 불쌍한 아드님도 어머니의 사기 행각을 도운 공범으로 함께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겠군요. 아들. 그 말에 나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 하나만이라면 상관없었지만
내 아들까지 끌어들인다는 협박에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알았다. 내 뜻대로. 아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비로소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큰어머니. 그럼 내일 오전에 변호사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도장만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막 문고리를 잡고 돌리려는 순간, 잠깐만요, 도련님. 언제부터 와 있었는지 며느리가 현관문을 막아선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죠. 어머님 재산을 날로 드시겠다는데 저희가 구경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여길 어떻게... 민수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습니다. 도련님이 이럴 줄 알았어요. 며느리는 차갑게 말하며 거실로 들어와 내 옆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도련님 아버님이, 그러니까 작은아버님이 직접 준비하신 선물이죠. 며느리가 손짓하자 거실에 대형 TV 화면이 켜졌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것은 시동생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시동생이 변호사와 마주 앉아 멀쩡한 나를 금치산자로 만들 계획을 꾸미는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수님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는 것 같으니 병원과 짜고 진단서를 받아서 법원에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하는 겁니다. 내가 후견인이 되면 그 재산은 전부 내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게 뭐야? 민수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화면은 바뀌어 시동생이 사람을 시켜 우리 집 거실과 안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장면, 그리고 내게 접근해 유언장의 행방을 묻는 장면까지 그의 모든 음모가 고스란히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련님을 위한 선물이에요. 며느리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녹음기에서는 바로 전 민수가 내게 했던 협박의 내용이 똑같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넘기세요. 그러면 저도 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큰어머니의 유언장 위조 사실을 묻어드리죠. 내 인연. 모든 것을 깨달은 민수가 며느리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현관문이 활짝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민수 씨 사기 및 공갈 협박, 증거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민수는 경찰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당신 같은 늙은이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뺨을 잇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이것이 내 애비와 내 놈이 내 70평생을 짓밟은 대가다. 그의 눈에서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 내외 역시 같은 혐의로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사기극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오후 나는 며느리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아들의 빚을 모두 갚아주고 나머지는 모두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며느리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곳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호미질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내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보며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동생 내외와 민수는 모두 법의 심판을 받고 죗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여자였던 김영숙은 내가 보내준 약간의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려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이제 희미한 연민으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과오 속에서 평생을 고통받았을 테니까요. 아가, 네, 어머님. 오늘 저녁은 우리 된장찌개 끓여 먹을까? 내가 좋아하는 호박 듬뿍 넣어서. 내 말에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인생을 뒤덮었던 길고 긴 겨울은 끝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내 곁을 지켜준 며느리,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였습니다. 우리의 지옥 같던 싸움은 끝났지만 우리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흙냄새 가득한 텃밭에 서서 조용히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 곁에는 세상 가장 든든한 내 며느리가 함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사람의 거짓말과 탐욕이 어떻게 여러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 속에서 피어난 복수심이 우리를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후회로 얼룩진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 남편 강식 씨처럼 돌이킬 수 없는 비밀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을 수도 있고, 시동생 강호 씨처럼 탐욕에 눈이 멀어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과거의 저처럼 지독한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복수만을 꿈꾸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온전히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저 역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끝에서 며느리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주변에도 차마 말하지 못할 비밀을 안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꽁꽁 숨겨두었던 아픔을 꺼내 보듬어주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갈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진솔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와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